10월이 다시 찾아왔어. 우리가 다 아는 괴담과 공포의 달이지. 몇몇은 괴상한 분장을 하거나 다른 이들은 그들의 직장과 집을 무섭게 꾸며서 할로윈 분위기를 즐기고는 하잖아. 사실은 말이야. 난 매해 10월 말, 그러니까 할로윈에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걸? 내 10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할 이유조차 없었겠지. 하지만 내 아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 작년까지 말이야. 뉴잉글랜드 주에도 할로윈 밤이 다시 찾아왔지. 가을이 찾아온 뉴잉글랜드의 나무들은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도로들은 빨갛고 선홍빛이 감도는 낙엽으로 가득했었어. 안개 낀 날이었다면 꽤 무서웠을 거라 인정할게. 하지만 아쉽게도 2018년 10월 31일 아침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 할로윈이 오기 전주에 내 와이프가 우리 아들 퀸을 데리고 쇼핑을 갔었어. 물론 할로윈 복장을 사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야. 퀸, 그 녀석은 미국 원주민 복장을 사서 부족장처럼 돌아다니고 싶다고 몇 달 전부터 노래를 했었지.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다른 아이들처럼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라고 설득했어. 신선한 분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주민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욕먹을 일이 없는 복장이잖아. 아무튼 할로윈 당일 밤 난 퀸을 데리고 아들의 친구 앤드류의 집으로 놀러가기로 했지. 퀸과 앤드류는 유치원 때부터 붙어 다니고 했어. 그 덕에 나도 앤드류의 아빠와 친구가 됐고 나의 와이프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지. 전형적인 뉴잉글랜드의 배드타운 길들을 몇 분간 운전해 가자 우린 곧 앤드류의 집에 도착했어. 집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퀸이 차에서 뛰쳐나와 앤드류를 향해 달려갔어. 앤드류도 해리포터 분장을 하고 정문 앞에서 퀸을 기다리고 있더군.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의 복장에 대해 즐겁게 떠들어대고 그날 밤 얻을 사탕과 과자에 대해 행복해하는 동안 나 또한 앤드류의 부모인 데이비드와 비비안과 대화를 했어. 내 와이프는 독감에 걸려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고 비비안 또한 그날 오후를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된 그녀의 아이와 보낼 예정이었지. 그 덕에 그날 밤 아이들을 돌볼 일은 나와 데이비드가 하게 되었어. 무사히 퀸과 앤드류가 이웃 주민들 집에 들러 사탕을 받아서 모두 함께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중요한 임무였지. 한 6시 30분부터 시작했지. 아이들이 이웃집 문을 기계적으로 두드리며 사탕 안 주면 안 잡아먹지 이라며 소리를 쳤어. 다행히도 이웃들이 반갑게 한 움큼의 사탕을 들고 맞이해 주시더라고. 마당 앞에 캔디 박스를 대신 놔두었다면 퀸이 아마 사탕을 몽땅 가져갔을 테니 말이야. 그렇게 즐거운 할로윈 밤은 계속되었어. 아이들은 선물 받은 캔디와 초콜릿을 입에 한가득 넣고는 점점 힘차게 걸어갔지만 나와 데이비드는 지쳐갔지.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따분해져 갈 때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졌어. 그 해에 느끼지 못했던 강한 추위 또한 안개와 동반했었지. 8시 반을 넘기자 마을 외곽에 다다랐고 이제 오래된 집들만 보이기 시작했어. 집들 간의 거리 또한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를 했지. 앤드류와 퀸은 처음엔 할로윈 밤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집에 돌아가 그들이 얻는 캔디를 세어볼 생각에 다시 들뜨기 시작했어. 내가 캔디를 사두면 퀸은 늘 빨리 먹기 대회라도 하는지 재빠르게 먹는 버릇이 있었어. 그 말은 즉 할로윈이 끝나고 며칠간은 퀸이 캔디 덕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우리가 하는 말도 잘 안 듣는 상태가 될 거야. 며칠간 고생할 걸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더군.
그래도 이번 할로윈도 별일 없이 지났다는 것에 만족했어. 데이비드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기 전까지는 말이야. 이봐, 뒤 돌아보지 말고 들어. 뒤에 어떤 꼬맹이가 우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데이비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꼬마라니?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내가 물었지. 아마 앤드류 나이쯤으로 보이니까 한 10살 전후가 아닐까? 우릴 계속 따라오면 부모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 뭐. 별일 아니잖아. 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냥 좀 보호자도 없이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좀 이상해서. 우린 그렇게 아이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면 부모님에게 아이를 데려다주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갈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했지. 점점 안개가 짙어졌어. 난 고개를 조심히 돌려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꼬마 아이를 힐끔 쳐다보았지. 데이비드가 말한 것처럼 퀸의 나이대로 보이는 아이였어. 나이 빼고는 너무 다른 느낌의 아이였지만 말이야. 내 아들은 머리를 높게 들고 행복에 젖은 미소로 날 바라보았지만 그 아이는 괴상한 각도로 목을 숙이고 있었어. 마치 자기 자신의 가슴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퀸은 우리들과 같이 걷다가고 틈만 나면 인도에서 앤드류와 달리기 경쟁을 하며 달려나갔지만 그 아이는 다리를 저르며 따라왔지. 그럼에도 우리를 잘 따라오더군. 마치 그렇게 걷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말이야. 내 아들은 매장에서 산 말끔한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것과 다르게 그 아이는 이상한 걸 입고 있었어. 무슨 귀신 복장 같은데 그냥 오래된 하얀 헝겊을 뒤집어 쓰고 신발조차 없는 복장이었지. 가난한 나라에서 할로윈을 열었다면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하지만 여긴 뉴잉글랜드 중산층 베드타운이라고 그런 복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 결국에 난 결정을 내렸어. 걷는 걸 멈추고 그 아이를 향해 뒤돌아보았지. 내가 뒤돌아보면서도 내 결정을 후회했지만 어차피 그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되뇌며 나 자신을 다독였지. 데이비드, 퀸, 앤드류 또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 아이들은 그 상황이 무서웠는지 우리들 옆에 꼭 붙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별일 없냐 물었지.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 대신 그 헝겊을 뒤집어 쓴 아이는 우리들이 있는 쪽을 향해 계속 걸어왔어. 그 아이는 우리들이 서 있는 위치에 코앞까지 다가오자 걸음을 멈추었지. 내가 다시 말을 걸었어. 꼬마야, 괜찮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러자 이 꼬마, 아니 이 무언가가 고개를 가슴에서부터 올려 나를 쳐다보았어. 피부가 회색이고 치아 하나 없이 잇몸만 있다던가 입에서부터 뺨까지 있는 건 긴 흉터라던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고 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이런 것만 빼면 말이야. 내가 그 괴상한 모습에 넋이 나가 있자 갑자기 그 생명체가 손을 뻗어 앤드류의 팔을 잡았어. 그 와중에도 그의 회색빛이 감돌고 손톱 하나 없는 4개의 손가락들이 내 이목을 집중시켰지. 데이비드가 친절하게 앤드류에게서 그 회색 손을 떼어내려고 했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해줄게요. 잠시 이것 좀 놔주시겠어요? 데이비드가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게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지. 나 또한 공포에 질렸으니 내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아빠, 저 애가 저 옷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요? 나도 저거 살걸. 우와, 진짜 멋있다. 퀸이 나에게 물어보았어. 그저 내 아이의 순수함은 놀라울 뿐이었지. 아들아, 저게 할로윈 복장이 아닌 것 같다.
데이비드가 이제는 그 꼬마의 팔을 강하게 후려치며 앤드류에게서 떨쳐내려 했어. 의미 없는 행위였지만 말이야. 그리곤 그 아이의 그 괴물이 입을 열었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점 그것이 내는 소리가 커져갔어. 그의 음성이 짙은 안개를 넘어 메아리치자 우리의 귀 또한 공포에 잠식되었지. 금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달리기 시작했어. 살면서 그렇게 빠른 건 처음 본 것 같아. 더 이상 그 생명체는 다리를 절지 않았어. 그의 두 다리 또한 올림픽 선수의 다리처럼 거대해졌어. 앤드류가 비명을 질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 데이비드 또한 이 상황에 비명을 질렀지만 난 이 모든 걸 공포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앤드류는 목이 터져라 악을 질렀지만 안개 속으로 끌려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목소리 또한 들려오지 않았어. 앤드류가 사라져버린 거야. 몇 초 동안 넋이 나간 듯 데이비드는 서 있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안개를 향해 달려가 절망적이게 그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 나 또한 퀸을 부여잡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이 모든 걸 이성적이게 경찰에게 설명을 했지. 그들이 날 믿을 수 있게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이 현장에 도착했어. 사람들이 데이비드가 그의 아들을 부르며 오열하면서 경기를 내는 걸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어. 난 그날 밤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나 또한 이번 사건이 오래 남을 후유증을 남길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 그날 이후 며칠간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었어. 경찰들과의 신문, 앤드류를 찾으려는 대규모 수색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뉴잉글랜드 주위를 샅샅이 뒤졌어. 숲이란 숲도 전부 다 뒤지고 경찰들이 특수요원까지 동원해 강, 연못 밑바닥까지 둘러보았지만 앤드류의 흔적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어. 그 덕에 요즘 들어 난 사라진 앤드류와 그가 당한 납치 사건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 이번 할로윈에는 퀸이 밖에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집에 있을 예정이지. 그 헝겊을 입은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한 앤드류로 만족을 했기 바랄 뿐이야.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에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돌아다니겠지. 이번에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은 어느 영화 감독의 이야기다. 감독이 6살이 되던 해 여름 휴가 때 그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은 굉장한 시골이었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를 떠난 적이 없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자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 내내 대자연 속에서 놀며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새벽, 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시골집은 대나무 숲 속에 있었는데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모두가 잠들어 조용한 새벽에 혼자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에 취한 탓일까?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이 어째서인지 화장실 방향과는 전혀 다른 대나무 숲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갑자기 숲속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로 가늠하면 10m 정도 떨어진 곳의 숲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 그리고 소리는 점점 커져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작은 생물인가 싶어져서 호기심에 가득 차
가만히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그것은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와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은 어떤 동물도 아니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은 예로부터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도 잡혀갔으리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만큼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도저히 이것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만약 그것의 정체를 말한다면 그것이 다시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에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감독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기이한 것들이 남아있을지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다.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할 바에야 차라리 따돌리는 놈을 죽이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이따금씩 보곤 한다. 솔직히 과격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내 중학교 시절 친구 중 저런 이야기를 했던 S라는 녀석이 있다. S는 성격이 밝은 데다 덩치가 제법 있는 열혈남이었다. 왕따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녀석으로 기억한다. 어느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왕따에 관해 방영한 다음 날 S는 위에 적은 것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라면 차라리 저렇게 할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건 너무 한심하지 않나? 다른 아이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잊어먹었지만 S가 콧김을 거세게 내쉬며 그렇게 말했던 것만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S와 사이가 멀어졌다. 원래 자주 어울리는 패거리가 아니었던 데다 학교도 갈렸던 것이다. 그런데 졸업 후 반년쯤 지날 무렵 나는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S가 고등학교에 와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상상이 안 됐다. 차라리 S가 따돌리는 역할이면 모를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의 일이었던 탓이다. 그 소문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S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그 전까지 S는 나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었다. 무슨 일인가 갸우뚱거리며 어머니에게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S냐? 야! 응.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응. 저기...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그리고 S는 전화를 끊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S가 정말로 왕따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목소리는 S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몹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목소리만으로 느껴졌다. 다음 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녀석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녀석도 S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랑 비슷한 즈음에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S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대. 충격적이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유서도 있었다. 원인은 역시 왕따였다. 장례식은 밤샘도 없이 친지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장례식 때문에 오랜만에 모인 중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나는 이상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그 자리에 모인 거의 모든 친구들이 그날 S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S는 그 누구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던 모양이다. S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것일까?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눈부시게 빛나고 있던 시절의 잔영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일까? 이제 와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나에게는 그렇게나 밝던 S가 너무나 짧은 시간 사이 딴 사람처럼 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웠다.